아자! 안녕하십니까.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형세론 이론 중에 득수법, 물을 어떻게 얻으면 풍수적으로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, 오늘은 형세론 이론 중에 정혈법을 알아볼 것이며, 그 다음 새로운 이론인 형국론에 대해서도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도풍수, 마을풍수, 궁궐풍수, 사찰풍수, 소원풍수, 전통 가옥풍수를 풀 때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했습니다. 형세론, 형국론, 자향론. 여기서 형세론과 형국론은 터를 정하는 이론이고, 자향론은 그 터에서 어디로 향을 정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이론이라 했습니다. 그 중에 형세론 안에는 간영법, 우리 집까지 산줄기가 들어오는 이 단한줄기를 공부하는 것이 간영법이요. 그 다음 장풍법은 얼마나 우리 터를 잘 감싸주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었고, 득수법은 우리 집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나가는가를 따지는 것이 득수법. 그 다음 산줄기가 오다가 물을 만나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안에 이제 혈자리를 어디를 더 정하면 되겠느냐 따지는 것이 이 정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. 근데 옛날에는 풍수 학문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길을 어떻게 감으로써 땅을 읽을 것인가, 기감지하는 능력자들만이 터를 정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였느냐? 당나라 이전까지였고, 형세론이 당나라 때 만들어집니다. 삼국시대 때 만들어져서 통일신라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, 이 당나라 때 만들어진 그 이론을 가지고 충분히 꼭 기감지를 하지 않더라도 어디가 명당터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왕릉을 정할 때, 왕릉터를 정할 때 조정신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임금 앞에서 이 왕릉터가 좋사옵니다, 저 왕릉터가 좋사옵니다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설득력 있는 것이지, 내가 귀로 느껴보니까 거기가 명당이옵니다, 딴 사람은 길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, 나만 느끼는 거예요. 그러면 왕릉으로 그것이 택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어림없는 소리죠.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형세론에 입각해서 조정신료들에게 전부 다 이런 터가 명당이옵니다 할 수 있는 논리를 충분히 제시했다는 것입니다. 나만 느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건 학문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통용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정혈법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십수종, 많게는 수십소 종의 수십 종의 정혈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안정혈법이라고 있습니다. 조안정혈법. 앞에 조산이나 사신사나 그 다음 앞에 안산이 어떤 모양이냐를 따지는 것인데, 뒤에 후현무와 뒷산인 후현무와 앞산인 전주자, 그 다음 안산의 크기나 위치를 따라서 혈자리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. 산이 너무 높으면 같이 혈자리도 올라가서, 뒷산이나 앞산이 너무 높으면 혈자리도 같이 좀 올라가서 주변 산 기운에 눌리지 않아야 되고, 그 다음 뒷산이나 앞산이 낮으면 혈자리도 같이 내려가서 바람을 너무 맞지 않도록 장풍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하는 방법이 조안정혈법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명당정혈법이라고 있습니다.
여기서 명당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자세히 이제 보자면, 우리가, 그 자리 참 명당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것이 곧 혈자리하고 같은 의미냐? 꼭 그렇지 않습니다. 혈자리는 그야말로 그 건축물이 들어가는 자리고, 명당은 그 앞에 마당과 같은 것입니다. 자는 곳이 혈자리라면 그 앞에 마당이 명당입니다. 만약에 무덤으로 치자면 시신이 들어갈 자리가 혈자리고, 명당 자리는 그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먹기도 할 수 있는 평평한 터가 있는 것을 명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명당에는 소명당이 있고 중명당이 있고 그 다음 대명당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소명당은 바로 요 물 건너 앞에 넘어가기 전에 요 평평한 마당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. 작은 명당이라는 뜻입니다. 그럼 명당은 어떠하여야 되느냐? 평평하여야 한다. 그 다음에 기울지 않아야 된다. 기울지 않아야 된다. 그 다음 경사가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마당 어떻게 됐습니까? 평평하죠? 그 다음 양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았죠? 경사지지도 않았죠? 이 정도 터가 혈압에 있어야 되는 게 소명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중명당은 이 사신사 범위 안에 터가 얼마나 터가 바람직하고 평평하고 기울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것이고, 대명당은 눈에 보이는 자청령 500호 바깥에 벗어난 모든 터를 이제 대명당이라고 이르는데, 이것은 풍수의 기운이 얼마만큼 또 오래 가느냐 하는 것도 관측을 할 땐 따지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소명당과 중명당만 따져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 용호정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야말로 자청령 500호를 기준해서 정혈하는 방법인데, 그것은 자청령의 기운이 좋으면 먼저 자청령의 기운이 좋으면 자청령 쪽으로 좀 가서 먼저 혈자리가 있는가를 찾아보고, 500호 쪽에 산이 좋으면 500호 쪽으로 먼저 가서 혈자리를 먼저 찾아보라는 내용입니다. 앞에 7의 내용에서 우리가 간용법에서 세형혈 태식익육, 그 다음 8에서 현무수두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요 세 가지 조안정혈법, 명당정혈법, 그 다음 용호정혈법 정도만 자꾸 숙달시키면 충분히 혈을 정하는 법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형세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제 큰 이론인 형세론이 끝이 나고,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이론인 형국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형국론은 그야말로 우리 자생풍수,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풍수인 것입니다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우리 집 개가 앉아있는 모양이 꼭 옆산이 개 모양과 같더라 그러면 개산, 그 다음 우리 집에 있는 닭이 꼭 옆산을 보니까 닭 모양과 같더라 그럼 그게 닭산,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진 것이 이제 형국론입니다. 그럼 왜 그런 형국론이 만들어졌느냐? 우리 한반도는 눈만 떴다 그러면은 산입니다. 여기를 둘러봐도 산이고 저기를 둘러봐도 산이고, 해가 떠도 산 위에서 뜨고 해가 져도 산 쪽으로 진단 말입니다. 그리고 그 산이 등치가 컸기에 산 기운에 우리가 대항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산 기운과 조화를 일으켜서 같이 살 수 있을까? 그러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. 산정기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. 우리 국가를 보십시오. 애국가. 동해물과 백두산이 백두산 정기를 받겠다라고 하는 기운도 있고,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교가들을 보면 전부 다 무슨 산 줄기줄기 뻗어내려 이 터가 이렇게 됐다라고 교가들마다 전부 다 산기운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서라벌 같은 경우에도, 신라시대 때 서라벌 같은 경우에도 절을 짓더라도 어디에 절을 지어서 우리 국토가 불국토가 되도록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. 명산 대찰에 전부 다 큰 산들 쪽에 있지 않습니까? 우리 거기 관광지를 많이 간단 말입니다. 그럼 그 산 기운을 빌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지으면
더욱더 좋은 불국토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서라벌에서는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서라벌이 여기 있다 보니까 동쪽에는 무슨 산? 토함산. 토함산에 무슨 절을 짓습니까? 토함산에 불국사가 지어집니다. 그 다음 남쪽의 지리산에는 화엄사가 지어지고 가운데 중심에는 동화사가 지어지고 그 다음 태백산 근처는 부석사가 지어지고 물론 소백산에 붙어있지만 그 다음 계룡산 쪽에는 갑사가 이런 식으로 큰 명산대철 가운데를 두고 동서남북으로 큰 산에 5개의 절들이 지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형국론이 나름대로의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. 과연 외양간에 누워있는 소가 옆산을 보니까 소 모양과 같더라. 그러면 저걸 소산이라 한다. 거기까지는 됐습니다. 그러면 소산이 있다. 소산이 이러고 있으면 소에서 그럼 어디 들어가면 소산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면 가장 편안하고 좋은 왕성한 기운이 생길 것이냐? 소위장이라고 본 것입니다. 소위장은 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왕성한 소위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. 그래서 소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. 마을들이 와우산 같은 경우에는 소위장 속에 들어간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. 형세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? 뒤에가 후현무가 될 것이고 이쪽은 좌청룡산이 될 것이고 이쪽은 이제 또 우백호향이 될 것이다. 이렇게 형세론하고 맞아지면서 위장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. 자, 꽃 모양이면 어떻게 됐습니까? 꽃 모양이면 만약에 산이 꽃 모양처럼 생겼다. 뭐 연꽃이 될 수도 있고 모란이 될 수도 있고 매화가 될 수 있는데 꽃같이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시방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고 거기서 가장 새 생명이 탄생함으로 시방 안에 이제 혈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약에 봉황산이 있다면 봉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 주둥아리나 안 그러면 날개 품 안에 있게 되는데 봉황산이다. 그러면 반드시 봉황은 어디에 둥지를 튼다 했습니까? 오동나무입니다. 오동나무에 둥지를 틀고 그 다음에 뭘 먹고 산다? 대나무만 먹고 산다는 게 이게 봉황의 전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글자가 들어간 것들이 소세원이 그러하였습니다. 소세원이 뒤에가 봉황 모양의 산입니다. 그래서 오동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대나무를 많이 심어놓았던 것입니다. 또 팔공산에 동화사라고 있습니다. 자, 동화사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은 첫 일주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? 팔공산 동화사 그 다음 여기에 봉황문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. 봉황문.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은 누각이 대웅전 앞에 이제 누하 진입해가지고 올라가는 누각이 있습니다. 그 누각 이름이 또 봉서루. 봉황이 깃든다. 이 깃들 서자입니다. 봉황이 깃드는 누각이다. 그 다음에 봉소로 바로 밑에 보면은 이런 쟁반 같은 돌에 알을 3개를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. 돌로 된 알을 만들어 놨어요. 자, 그럼 우리가 풍수를 모르더라도 봉황은 오동나무에 둥지를 틀고 대나무를 먹고 산다. 오동나무도 있다. 팔공산 동화사 봉황문이다. 봉소로 봉황이 깃든다. 그 봉소로 밑에 알 3개가 있다. 봉황알이다. 동화사는 뒷산에 봉황이 있겠구나. 이러고 봉황 찾으러 가면 봉황 모양의 산이 나오면
팔공사는 바로 그렇게 봉황의 풍수 형국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봉황의 아래에 있으면 좋다는 정서까지는 좋다 이겁니다. 그럼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느냐 하는 문제죠. 소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잘 사느냐? 꽃시방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사느냐?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사느냐?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럼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냐? 이러고 과학적인 눈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나 우리 민족 거를 풀 때, 우리 이 형국론을 풀 때는 어떠한 시각을 갖고 풀어야 된다? 정서입니다. 정서. 그렇게 들어가서 살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. 꼭 수치적으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. 과학적은 그렇게 따진단 말입니다. 자, 행복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봅시다. 행복, 얼마만큼 행복하냐? 이거 수치적으로 계산이 됩니까? 행복한 것 우리도 알고 서양 사람들도 다 알아요. 불행한 거 서양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다 알아요. 그러나 그게 표현이 됩니까?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, 얼마나 불행하다는 거? 안 되죠. 그거와 똑같은 이치적으로 정서로 그렇게 들어가서 살면, 풍수적으로 좋은 터에 들어가서 살면 마음이 푸근하고 더 잘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서로 들어간 것입니다. 굳이 조금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형세론을 보자면 이 형세론은 그야말로 땅기운, 지기에 대한 문제라면 형국론은 지령에 대한 문제라고 관념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맞겠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문화재는 전부 다 무엇이 걸려있다?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, 조선시대, 일제시대를 지날 때까지 전부 다 이 형국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. 이 형국론을 알아야 우리 문화재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. 형국론에는 말을 붙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새 모양이다. 근데 봉황이다. 그러면 봉황이면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다. 봉소포란형. 그 다음에 옥녀. 옥녀봉이다 그러면은 옥녀가 화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옥녀단장형. 호랑이가 엎드려 있다. 복호형. 엎드릴 복자를 써서 복호형. 이런 식으로 말들이 붙이게 되는데 무슨 형. 뭐 또는 무슨 형. 그 다음 한자가 앞에 네 글자가 나서 무슨 형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호랑이가 들어가면 복호형.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. 형국의 종류에는 200여 가지가 넘는다 했고 그 다음 형국에 걸린 마을만 하더라도 드러난 것만 2146가지 마을들이 있다 했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무슨 형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옥녀가 화장을 하고 있다. 옥녀단장형. 그 다음 신선이 신선입니다. 신선이 학을 올라타고 있다. 선인 승학형. 그 다음 용이 물을 마시고 있다. 갈룡 음수형. 이런 식으로 이제 말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형국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통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 앞에 두 글자가 누가 또는 무엇이 연꽃이 용이 옥녀가 선비가 뒤에 두 글자가 무엇을 한다 행동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붙여서 하나의 형국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웬만해서는 요 네 글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는데 한자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종류에는 형국론의 종류를 보면 사람 모양의 산이 있는데 사람 모양은 옥녀봉, 신선봉, 장군봉, 선비봉 등이 있고 그 다음 동물 모양으로 가서는 동물에서는 뭐 용, 호랑이
개, 말, 소, 그 다음 쥐, 거북이, 자라, 뭐 이런 것들이 숱한 말들이 쭉 있고, 그 다음 조류, 새로 가서는 봉황, 학, 닭, 제비, 기러기 등등이 있고, 그 다음 꽃으로 갔었을 때는 어떤 또 산모양들이 있느냐. 연꽃, 그 다음 모란, 매화, 뭐 이화, 도화가 있고, 그 다음 사물로 가서는 떠다니는 배, 이제 둥둥 떠다니는 배, 그 다음에 뭐 쟁반, 비녀, 그 다음 금가락지 등등의 이제 산모양이 있고, 그 다음 글자로서 이끼야자라든가 나릴자라든가 달월자라든가 쓸용자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이제 좋은 모양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여러 좀 일찍 지웠네요. 자, 이런 산 모양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게 되는데, 어떤 사람은 옥녀봉은 잘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연꽃은 안 보이고, 이제 답사를 이제 같이 좀 다니다 보면 제가 경험한 것인데, 어떤 사람은 호랑이는 무척 잘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쟁반형은 좀 잘 못 보고,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, 이제 답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잘 보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은 연습을 하면 조금씩 돼요. 만약에 어떤 똑같은 형국이다. 옥녀 단장형이다. 옥녀가 화장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. 그러면 그거를 똑같은 형국을 전라도에서도 한번 보고, 그 다음 경상도에서도 한번 보고, 경기도에서도 한번 보고 그랬을 때 옥녀 단장형이라는 형국을 누가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형국만 한 3번, 4번 정도 보면 이제 누구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, 저 고비 사막에서만 태어난 사람 말고요. 섬에서만 태어난 사람 말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산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고 자라는 우리라면 똑같은 형국을 3번, 4번 정도 딱 보면 다른 지역 가서도 자기 혼자 찾아낼 수 있는 실력들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. 호랑이에 대해서 똑같은 형국, 복호형,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국을 똑같은 거를 여러 군데 가서 딱 그 형국을 보면 다음엔 자기 혼자도 찾아질 수가 있어요. 근데 답사 다니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말만 무성해지는 이제 풍수가 돼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풍수 형국론을 볼 때 아주 전형적인, 아주 반듯한, 뭐 꼭 점수로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100점에 가까운 전형적인 모양새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를 딱 머릿속에 외워놓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 200여 가지, 그 많다는 200여 가지가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. 바둑에서도 정석이 2만 가지가 넘다 그랬는데 정석 그걸 2만 가지를 다 외우고 있습니까? 아주 전형적인 거 몇백 개만 외우고 그것에 대해서 능수능란해지면 2만 가지 정석을 거의 다 알게 되고 자기도 새로운 정석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풍수도 똑같습니다. 형국론에서 아주 전형적인 거, 반듯한 거, 그것만을 딱 제대로 공부하신 다음에 응용을 해나가면 형국론도 그렇게 어렵질 않습니다. 누구는 봉황이다, 누구는 학이다, 누구는 닭이다, 말만 무성하단 말입니다. 그랬을 때 정말 봉황은 어디 가면은 볼 수 있다. 봉정사에 봉황 가면 볼 수 있다. 소세원에 봉황을 볼 수가 있다. 팔공산에 봉황을 볼 수 있다. 그 다음 지수마을에 봉황을 볼 수 있다. 그 봉황만 쫓아다니다 보면 봉황을 알게 돼요. 닭산 또 여러 군데 한 4-5군데 막 다니다 보면 저런 걸 닭이라고 하는구나. 닭은 반드시 벼슬이 있구나. 그럼 수탉이다. 이러고 이제 알아내고, 학을 또 여러 군데 보다 보면 저기 마산의 무학이구나. 그 다음 동아대학교에 선인 승학형, 저기 학이구나.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인이, 신선이 학을 올라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신선 아래에 학 모양, 그거 보고 무학산의 무학산, 학을 보고 그러면 학 모양이 저런 거구나. 딴 데 가서 그러면 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전혀 모르는 터, 아무것도 없는 터에 가가지고 저기 그럴 것이다. 자기 주관적으로만 공부하시면은 형국론은 그야말로 잘못 들어가게 됩니다. 자기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이나 문화재나 그 다음에 소원, 사찰 같은 데를 가가지고 정확하게 그 포인트, 전형적인 것만
배우게 된다면 자기 눈은 똑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주소 듣고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 주소 듣고 거기 가가지고 딴 거 보고 자기는 학이라고 외우는 거예요. 진짜는 봉황인데도 그걸 학이라고 외우고 또 닭인데도 딴 데 가가지고 그걸 봉황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숱하더라는 거예요.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뭘로 자기 눈높이를 맞춘다? 검증된 털을 가지고 문화재를 맞추셔야 돼요.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형국론입니다. 안 가본 사람은 말 못하는 게 형국론이에요. 가본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하더라도 무슨 참말을 하더라도 검증할 수 없단 말이에요. 못 가본 사람은 할 말이 없다. 그러니까 그 자기 눈높이를 만들 때 반드시 조금 귀찮더라도 마을에 가서 그 다음에 문화재에 가서 서원에 가서 궁궐에 가서 자기 눈높이를 딱 맞춘 것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자기 눈높이가 어느 정도 딱 되면 지나가다가 저 뭔가 있다. 꽃산이다. 꽃같이 생겼다. 좀 더 운전하다 보면은 거기가 매화마을 이러고 딱 있는 거예요. 옛날부터 매화마을인 거예요. 제가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. 거창에서 해인사까지 쭉 가는데 꽃이다. 가서 한 300m 가니까는 진입로의 편말이 매화 1위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옛날부터 그 사람은 그거를 꽃이라고 보아왔던 거예요. 그 마을 사람들은. 그래서 여기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형국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반드시 제대로 된 눈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형국론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우리 뭐부터 했죠? 형세론, 그 다음에 간영법, 장품법, 득수법 설명한 다음에 오늘은 정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형국론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설명만 제가 일단 강의를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형국론에 대해서 이제 학은 어떻고 그 다음 봉황은 어떻고 호랑이는 어떻고 옥녀는 어떻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